자, 또 계속 칠판 볼까요? 아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게 뭐라 그러죠? 정상적 의사표시, 정상적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건 통틀어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비정상적 의사표시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정상적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죠. 그럼 비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는 법률 효과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때는 이제 이걸 그냥 유효하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취소하게끔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당사자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론을 내려주려면 민법 조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그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조문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비진의 표시, 그다음 통정의 표시, 착오예요. 이 세 가지는 다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다? 불일치하는 경우다. 그리고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 한다는 거죠? 일치하나 의사 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기 강박이에요. 사기 강박. 그러면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을까요? 107조. 통정의 표시는 108조. 착오는 뭐죠? 109조. 사기 강박은 110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조문을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요 조문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조문이니까 이 조문은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씩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가 비진의 표시인데요. 이제 읽어보겠어요. 자, 칠판에 제가 띄워놨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를 비진의 표시라고 하고 얘는 몇 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07조. 조문 읽어봅시다. 얘는 1항 2항으로 되어 있어요. 1항 2항. 자, 먼저 1항 읽어볼까요? 자,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단서인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뭘 한다? 무효를 한다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언제 무효가 되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니까 무라고 하면 되겠네요.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그 다음 2항 갑시다. 전항의 의인사표시의 무효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항의 의인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효과 주장 불가.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대신 누구에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의. 그럼 이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건 무효 중에서 이건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상대적 무효. 그러면 지난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얘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그런 건 무슨 무효라고 그러죠? 절대적 무효. 그 다음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건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비진의 표시는 이게 다예요. 이 107조 조문 내용 가지고 이걸 사례 하나씩 적용해서 결론을 내리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비진의 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얘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그럼 조문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얘는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이렇게 비유, 무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비유는 뭐예요?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 다시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 다음 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풀로 말해봅시다. 누가 뭘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그다음 또 무효로서 이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7조 조문이 비유, 무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사직을 제출 사항 가지고 좀 해볼 텐데요. 합격서 23페이지 볼까요? 23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퇴 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을 제출한 경우 끊고. 자, 요 사건 가지고 해봅시다. 먼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사퇴 수습의 방안이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퇴 수습의 방안. 그리고 사립대학교 조교수도 한번 밑줄 한번 해봐요. 사립대학교 조교수. 그것도 써먹을 만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칠판을 좀 보실까요? 갑 이 사람이 이제 사립대학교의 조교수예요. 조교수. 이 사람이 그 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물을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금 같은 걸 횡령했다 칩시다. 공금을 횡령해서 문제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공금 횡령을 해서 이제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학교 법인 앞으로 사정을 제출했어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뜻에서 사정을 제출했다면 실제 사직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정을 제출했다면 실제 사직할 의사가 있다, 없다? 똑같은 구호인데 왜 이렇게 결론이 달라요? 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사정을 제출했다면 실제 사직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죠. 나 같은 쓰레기는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학교를 떠나야지 마음 먹고 낸 거니까 실제 사직의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 그랬으니까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낸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사태 수습의 방안 얘기가 중요해요. 이거 뭐냐면 사태를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태 수습의 방안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가 엄청 커졌잖아요. 내가 사직서를 내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잠잠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직을 냈다는 거예요. 또 사직서를 냈을 때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럼 이건 실제로 사직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태 수습의 방안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태를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직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사직을 제출하는 건 의사표시죠. 사직을 제출하는 의사표시인데 이건 사직원을 제출하는 건 어떤 의사표시일까요?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의사를 표시한 거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갑의 이름 뭐죠? 이 사람 표의자. 을의 이름 뭐가 될까요? 상대방. 자,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이게 사태 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서를 내게 된 거니까 실제로는 사직의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일단 실제 사직할 의사가 없고요. 그다음 사직원을 제출했으니까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 그럼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이제 여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문제를 풀기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낼 때 자기한테 지금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게 바로 비진의 표시라는 거예요.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이게 비진의 표시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집에 그 남편이 뭘 자꾸 사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뭐 사달라고. 그래, 알았어 사줄게. 사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다는 거죠. 사줄 마음 없는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일치하고 있다는 지가 아는 거죠. 이게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 가정부가 월말에 월급을 올려받을 생각으로 저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나갈게요. 얘기를 한 거예요. 월급을 올려받을 생각으로 나가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나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갈 마음 없는데 나가겠다 표시했죠. 그럼 불일치하고 있다는 자기가 알아, 몰라요? 알죠. 이게 비진의 표시라는 겁니다.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이게 비진의 표시라는 거예요. 자, 집에 가서 꼭 봐보세요. 여러분 비진의 표시 엄청 많이 하면서 살죠. 애들이 뭐 해달라고 했을 때 알아서 해줄게. 별로 해줄 마음 없는 거죠, 계속. 자기 남편 생각하면 다 이해될 거예요. 배우자 당연하죠. 비진의 표시죠. 뭐 이게 준다 다 비진의 표시예요. 비진의 표시. 그러니까 아시겠죠? 의사는 없고 표시는 있고 불일치한 거 지가 아는 거, 이게 비진의 표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칠판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요 사직할 의사 없이 표시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불일치를 갑이 아는 게 비진의 표시라는 겁니다. 아까 비진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107조.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비유 RR 무선이죠. 그러니까 비유 그랬으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다음 RR 무. 풀로 말해봅시다. 누가 무엇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그다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을 제출한 사건은 이건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여기는 특별히 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사정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요 그림 안에, 요 칠판 안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는 상대방 쪽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 이런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죠. 따라서 이건 요 RR무는 적용되지 않고 그냥 비유가 적용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정을 제출한 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럼 유는 사직의 효과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결국 값 잘린다는 거예요, 안 잘린다는 거예요? 잘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칠판 봅시다. 비진이 표시는 뜻이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리고 비진이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문은 비유 RR 무선이다. 그럼 요 조문을 기억하고 있다가 사례 탁 대입만 하면 답이 똑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재입사 사건이 있는데요. 재입사 사건 찾으셨어요? 자, 동그라미 2번 합격서. 자, 거기서 동그라미 2번 재입사 사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끊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골라볼까요? 그 단어가 재입사.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 판례도 결론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7번 봅시다. 갑, 이 사람은 근로자군요. 근로자. 을은 사용자입니다. 근데 그 회사 쪽에서 경영 상태가 일단 안 좋으니까 근로자 갑 보고 일단 사익서를 내고 잠깐 나가 있어라.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너를 재입사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단 사직을 내고 잠깐 나가 있어. 그리고 경영이 정상화되면 너를 재입사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직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입사시켜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듣고 사직을 제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직원을 제출하는 건 근로계약을 뭐 하겠다는 거죠?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표시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 뭐죠? 상대방. 그럼 첫 번째 갑시다. 그럼 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나갈 마음 없죠. 사직의 의사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직원을 제출했죠. 그러니까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고 있고, 불일치를 이 근로자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그럼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건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이 근로자가 아는 경우니까 이게 뭐죠? 비진의 표시. 그다음에 얘는 이제 조문이 몇 조예요? 10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107조 조문은 비유 RR 무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정을 제출한 건 이건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여기는 유효인지 무효인지 알게 해주는 키워드가 나와요. 그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 단어가 이거예요.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낼 당시에 사용자 쪽에서도 얘는 사직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이건 아는 경우죠. 아는 경우. 그러면 알 무중에 앞에 있는 안 경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직원 제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는 뜻이 뭐죠? 무효?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그럼 이때는 무효니까 사직을 제출을 하더라도 사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갑은 잘린다는 거예요? 안 잘린다는 거예요? 안 잘린다는 거죠. 즉 갑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시면 자, 공무원이 사직을 제출한 사건 나오죠. 공무원이 사직을 제출한 사건. 아까 그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건은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을 낸 거니까 얘는 사법행위예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건 사법행위입니다. 근데 3번은 누가 사직을 제출한 거죠? 공무원. 공무원이 보이죠. 공무원. 그럼 공무원이 사직을 제출한 거니까 공무원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가 뭘 써야 될까요? 공법행위. 그 다음 공기업의 근로자가 사직을 제출했다. 다 공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한 거니까 민법은 공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해요? 사법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사법행위일 때나 107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법행위는 107조가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107조 조문이 비유, RR 무선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7조가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항상 표시된 대로 효력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 이건 끝에 항상 뭐하다? 유효.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항상 표시가 된 것으로 유효하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자, 풀어봅시다. 56번인데요. 자, 교환 보시고 천천히 풀어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또 어렵진 않죠? 다 푸셨어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그리고 그 학습 질문 보니까 그 법조문을 꼭 다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법조문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울 필요 없죠. 왜냐면 제가 1년 내내 읊어드리니까 시간만 지나면 그냥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조문이라는 게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듣고 그래서 그냥 익숙해지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이 듣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제가 많이 반복해 드릴 테니까 뭐 조문을 뭐 딸딸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읊게 된다. 103조 반사제 법률행위 몇 조죠? 103조. 조문 어떻게 돼요? 여기 계속 읽어준다고요. 선량한 봉소,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한 법률행위 무효란 계속 읊어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만 생각나면 돼요. 뭐 사회질서에 반하는 나쁜 행위를 한 건 무효야. 그리고 무효로 끝난다. 이건 절대적 무효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자주 들으면 익숙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법조문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 것. 자, 다시 칠판 봅시다. 비진이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질문은 중요합니다. 1번 질문 시험용으로 중요해요.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요 비진이 표시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럼 1번 질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이 단어를 찾으면 이게 비진이 표시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힌트는 두자가 힌트예요. 의사를 찾아가셔야 되겠어요. 의사 아니고 뭘까요? 뭐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고 명의? 의사보다 훨씬 명의를 좀 찾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명의를 만나봐야 돼요.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두자. 에? 아니 가젓 이게 중요해요. 가젓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죠. 가젓. 이거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이거 동그라미 해놔요. 그러니까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 이렇게 되죠.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 그럼 봐봐요. 그럼 아까 비진이 표시를 제가 설명할 때 그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건 잘 보세요. 그 조교수가 사직서를 낼 때 사직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사정을 제출했죠. 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없고 표시는 있고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사는 없고 표시는 있고 이게 불일치한 거죠. 불일치를 표의자가 아는 거. 이게 비진이 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 이렇게 되죠.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다 그랬으니까 이건 실제로 소비 대차 계약을 맺을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다음에 표시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신용불량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가 직접 가서 은행에서 사인하고 돈을 빌려다가 지 친구한테 줬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 부담 의사를 가졌으니까 자기가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자기가 쓰지 않을 의도고 친구한테 줄 의도였다는 것 뿐인 거고 실제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의사도 있고 표시도 누구로 돼 있어요? 자기로 돼 있죠. 그럼 이건 비진이 표시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비진이 표시가 아닌 뭐예요? 이건 뭐 진위 표시란 말은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뭐 진위 표시라고 하면서 뭐 심 교수한테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진위 표시란 말 아예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정상적 의사표시. 자, 따라서 정상적 의사표시이지 이건 절대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아니에요. 요거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 가서 그래서 제가 합격서에 나와 있는 그림 대충 훑어보면 안 된다 그랬죠? 꼭 그려보세요. 의사 X 표시 동그라미, 통정 호입시도 의사 X 표시 동그라미, 차고도 의사 X 표시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얘네들은 다 의사가 없는 경우, 의사가 없는 경우. 자, 다시 칠판합시다. 그럼 실제로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으니까 이건 소비대차 계획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 의사표시지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 2번 갑시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일단 이 단독행위 위에다가 계약도 한번 쓸까요? 계약에도 적용되고요. 또 단독행위도 다 적용돼요. 그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107조 1항 본문 단서 다 적용되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알문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107조 1항 단서인데 상대방 자체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107조 1항 본문 비유 이것만 적용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디에도 적용되고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도 써먹을 만한 표현인데요. 여기는 매매 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이 내용은 뭐가 키워드일까요? 하나요? 아니고 없는 아니고 과실이 없는 아니고. 자, 이건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대방이라는 동그라미. 얘는 상대방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대방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107조 조문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랬죠? 비유 무선이죠. 그러니까 비유 이건 뭐죠?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다음 언제 무효가 되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잘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알았다는 건 뭐라고 표현하죠? 선의 악의 중에 알았다. 이게 악이죠. 악이. 알았다는 건 악이. 그 다음에 알 수 있었다는 건 이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건 그냥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뭘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좋을까요? 알 수 있었다는 걸. 그럼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배우자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자. 결혼할 당시에 이 인간이 지금 이런 인간인 걸 결혼 당시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뭐죠? 선의. 근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이면서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근데 집애 애들 생각하면 돼. 집애 애들. 얘네들 태어날 때 이런 애들이 될 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다 게 선의. 근데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거. 암만 주의를 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 선의이면서 무과실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학원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이렇게 할 게 많은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뭐죠? 선의. 근데 이건 주의하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니까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 찾아봤는데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면 선이면서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일단은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뭐라 그러죠? 선의.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이지만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요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거 앞에 건 빼고 그냥 생략해서 그냥 과실이 있는 경우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악이이거나 과실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돼요. 다시 상대방이 뭐이거나 악이이거나 상대방에게 뭐가 있을 때 과실이 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뒤집어 봅시다. 악의 반대가 뭐죠? 선이죠. 선이. 그다음 요 또는의 반대가 뭐예요? 오아의 반대 뭐죠? 엔드. 또 오아니까 생각나네. 오아. 저는 항상 오아 이렇게 오아. 오아 맞잖아요. 오아. 이렇게 발음하면 오아. 근데 요즘 수강생 중에 그 젊은 친구들이 좀 수업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가끔 저한테 와서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아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어떻게 발음하는데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야. 아, 짜증나가지고. 자, 그럼 이건 오아예요. 오아의 반대 뭐죠? and. 자, 그다음 과실의 반대는 뭐예요? 무과실. 그러면 요 무효의 반대는 뭐죠? 유효죠. 그러니까 이거 뒤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이거나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뭐게 되죠? 유효하게 되죠. 그 오로지 유효하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뿐이라는 겁니다.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뿐이라는 겁니다. 요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3번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유효하다는 건 5x예요. 5. 대신 요 내용이 제 3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꼭 잘 기억합니다. 누구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 다시 누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는 비진이 표시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그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보면 다 무효 또는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이때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뭐에 관한 내용이고 상대방에 관한 내용이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제3자와 관계된 내용이라는 걸 꼭 잘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이건 사기 여부의 근로자일 줄 아시고요. 이건 사법행위죠. 사기 여부의 근로자를 쓰는 이건 사법행위. 그 다음 사직할 의사가 없다를 쓰니까 이건 당연히 비진이 표시에 해당되는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사용자의 지시죠. 사용자의 지시가 그랬으니까 이 근로자는 사직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표시 있죠. 의사의 표시가 불일치한 걸 이 사기외 근로자가 알죠. 비진이 표시인데 아까 비진이 표시는 비유RR 무선이죠. 그럼 이건 유효가 되는 경우일까요? 무효가 되는 경우일까요? 일단 비진이 표시다. 이거 맞죠? 뒤에다 결론 써놓읍시다. 이거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 왜 무효가 되죠? 이게 사용자의 지시라고 했죠. 사용자의 지시니까 이 근로자에게는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걸 사용자가 아는 경우죠. 아까 봤던 무슨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입사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재입사 사건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 사직을 제출한 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다음 5번 갑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는데 이건 알문데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인데 이건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 당연히 입증 책임 부담하는 거 맞아요. 자, 따라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1번. 자, 다시 비진이 표시는 뜻이 뭐죠? 비진이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리고 비진이 표시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107조. 조문은 비유RR 무선이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 과정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 심스 출제 포인트 제가 안 하고 넘어가죠. 이거 여러분들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내용을 좀 더 충분하게 알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아지는 거니까 다음 과정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제가 한번 훑어준 내용은 여러분도 복습하기 쉽죠. 근데 제가 안 해준 내용은 여러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읽어보다가 뭐 어떤 거 안 했다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들은 적 없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비진이 표시는 여기까지만 일단 이번 과정에서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통정어휘 표시 갑시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통정어휘 표시는 통정,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 읽어봅시다. 통정어휘 표시는 얘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아닌 경우.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도도합이 포인트예요.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아닌 경우. 제가 항상 도도합의 합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반드시 맞아요. 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통정어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통정어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08조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108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 다음 2항
전항의 의인사 표시의 모유는 또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효과, 주장, 불가. 그다음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또 무슨 모유가 될까요? 이거 상대적 모유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108조 조문은 이렇게 되죠. 통정무선입니다. 다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 한다? 모유를 한다. 그 다음 모유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펜 놓으시고 여기는 그 조문은 간단한데요. 들어가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한 그림 안에 통정허위 표시가 하는 법률관계를 다 입체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이 잘 찍으셔야 돼요. 여기는 다 객관식의 사례 문제로 나온 부분이니까 사례를 설명을 듣고 일단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찍고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은 빨리 이제 생각을 교정을 받으셔야 돼요. 자, 먼저 이 내용 뭐냐면 먼저 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A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준 거죠? A가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때 A는 1,000만 원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A는 뭘까요? 채권자가 되고 갑 뭐가 되죠? 채무자. 그럼 이때 요 채권자는 갑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경매 청구를 해야 돼요? 아니면 갑의 건물에서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하고 경매를 청구해야 된다. 곧바로 할 수 있다. 재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당권자 같으면 등기부에 나오죠. 그럼 채권도 나와 있고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는 상태니까 변제기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건 무슨 경매라고도 말하죠? 담보권 실행 경매. 그리고 담보권 실행 경매는 임의 경매라고도 한다. 그다음 담보권 실행 경매의 경우에는 집행 권한, 이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입니다.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는 돈을 빌려주고 아무런 담보 물건을 설정받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일반 채권자라 그래. 일반 채권자. 그럼 이 사람은 곧바로 경매를 청구하는 게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돈을 빌려준 사실이 확실하게 있는지 변제기는 정확하게 왔는지 갑이 돈을 안 갚았는지 확실하게 서류를 증빙을 해가지고 야만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하는 게 안 되고 갑을 상대로 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얻고 난 다음에 갑의 건물에서 경매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건 무슨 경매라고 말하죠? 이건 통상의 강제 집행이라고 하고 통상의 강제 집행은 무슨 경매라고도 그러죠? 강제 경매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상의 강제 집행의 경우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집행 권한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담보권 실행 경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누가 경매를 청구한 거죠? 저당권자. 그 다음에 통상의 강제 집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누가 경매를 청구한 거예요? 일반 채권자, 그냥 채권자. 자, 그러면 이때 요 A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재판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과 매매한 것처럼 짠 거예요. 매매한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이제 잘 봅시다. 매매한 것처럼 짜자. 을 만나서 계약서 쓴 거예요. 그러면 매매한 것처럼 짠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인사가 있어요, 없어요? 갑은 매매한 것처럼 짜자라고 말했죠. 그럼 갑은 실제로는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줄 의인사 있다, 없다? 없죠. 그다음 짜자라고 말했으니까 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의인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그래서 실제로 소유권 넘겨줄 마음이 없다는 걸 자기는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갑이 알죠. 그다음 을도 함께 짠 거예요. 을도 함께 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란 사람 역시 갑이 자기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마음이 없다는 걸 을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이렇게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 갑도 알고 상대방 을도 알면 통정허위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없죠? 이게 통정이 되니까. 통정이 뭐예요? 통정은 뜻풀이가 뭐죠? 통정. 정을 통했다 그러면 좀 나쁜 생각이 드니까 정이 통하다. 정이 사정이 서로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정이 통해되니까 갑이 매매한 것처럼 짜자고 말을 한 거야. 그럼 사정이 통해되니까 을이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될까요? 승낙을 해줘요. 그래 좋아 라고 상대방 쪽에서 적극적으로 승낙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 우리 판례가 합의 대신에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그 단어가 양해라는 표현, 양해.
그래서 통정의 표시인 뜻이 도도합이에요.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양해가 있는 경우 반드시 꼭 합의라는 단어 꼭 기억나야 됩니다. 다시 칠판 봅시다. 그럼 가장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은 허위 표시한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뭐죠? 표의자, 을의 이름 뭐죠?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자, 풀어보는 거예요. 내용 간단하죠? 채권자의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앞으로 넘겨두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얘네들은 실제로 매매 계약서를 쓸까요, 안 쓸까요?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다음에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다음 입금할 거야, 안 할까요? 돈 입금 다 해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땐 돈이 오고 간 것처럼 다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계약서는 내 거인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금방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도 다 오고 간 것처럼 다 만드는 겁니다. 대신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돌려주고 그런 문제는 별도로 생기는 거고요. 어쨌든 요 통장상으로도 돈이 오고 간 것처럼 다 짜는 거예요. 정상적인 매매 계약이처럼 다 짜는 겁니다. 그 형태는 똑같아요. 그다음 등기 원인은 뭐로 되죠? 등기 원인 부분은 매매로 되겠죠. 가장 매매로 안 되겠죠. 그냥 매매. 그러면 이게 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고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첫 번째, 을은 이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야 됩니다. 일단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고 그다음 등기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고 해서 항상 을이 소유권 취득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된 거 맞는데 갑하고 을이 체결한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만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요 표면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매매 계약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둘이 짠 거죠. 그러니까 백발족이랑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 한다? 무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뜻이 뭐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예요. 무효. 그럼 이 계약이 무효니까 을은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엔 갑이 을과 체결한 계약이 무효예요. 그럼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죠? 무효? 누구든지. 갑도 무효 주장할 수 있고 을도 무효 주장할 수 있고 A도 당연히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란 사람이 너랑 체결한 계약이 무효니까 건물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갑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여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요것들이 하나씩 다 객관식 시험 문제들이거든요. 갑은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첩계약 사례 배웠죠. 그러니까 첩계약 사례는 첩계약을 맺고 갑이 병에게 건물을 증여해 줬었죠. 그러면 첩계약은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고 이때 갑이 병한테 준 건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이유가 뭐 있었죠? 그때 그렇죠. 요 첩계약과 같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물건 준 건 무슨 급여라 그러죠? 불법 원인 급여.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는 가장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건 맞죠? 얘는 무효인 건 맞는데 가장 매매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병에게 해주는 소유권 이전을 을에게 해주는 거, 을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 역시 이건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즉 가장 매매 계약의 기에 상대방에게 준 물건이 준 급부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해되죠?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엔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돼 있다는 걸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말인 겁니다. 기와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매매했다는 겁니다. 이 병의 이름 뭘까요? 아까 갑은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표의자, 을은 상대방. 이거 병의 이름 뭐죠?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제3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제3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제일 열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지금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놨는데 을이 병한테 확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열받을 사람은 갑. 야, 그럼 이때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병이란 사람은 지금 등기를 열어보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 거죠?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거 골로 가는 거예요. 이 경우에 제일 열받을 사람은 갑인데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게 108조죠. 이게 사례 문제 풀 때 꼭 잘 생각이 나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장매매 사례 나면 항상 제가 문제 하기 전에 옆에 꼭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통정 무선을 쓰고 문제를 풀어라. 그래야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효임금 맞죠? 근데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봐야 돼요. 병의 상태에 따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못하는지 갑이 병에게 건물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판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얘가 선의예요. 선의. 선의는 몰랐다 이 말이죠. 뭘 몰랐다는 거죠? 이거 가장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언제 몰랐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갑하고를 짜고서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대항하지 못한다가 효과, 주장, 불가. 그럼 여기서 이 무효의 효과가 뭐예요? 무효의 효과. 요게 무효의 효과예요.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무효 주장에서 을에게 건물을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이게 무효의 효과예요. 무효 효과. 그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병이 선의이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악인은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 뭘 알았다는 거죠? 가장매매 사실. 그럼 이때 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갑하고를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알고 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제일 열받을 사람은 갑이다. 그런데 갑이 병을 상대로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나눠봐야 한다. 이렇게 나눠봐야 한다. 병이 선의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이 악이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지문에 항상 병을 되게 소유권 취득하게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거래한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OX, X. 이것도 나눠봐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에 공신력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을에게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건 뭐냐면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등기된 권리가 있다는 걸 믿고 거래하면 물건을 취득한다. 이게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을이 소유자로 기록해 있긴 하지만 을이 지금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없으면 소유권이 더 믿고 거래한 사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거래했을 때 보호되는 게 아니고 몰라야 돼요. 뭘 몰라야 돼요? 가장매매 사실. 가장매매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해야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나눠봐야 되는 거죠. 선이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악이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다음 객관식이 답이 되는 부분인데 잘 따라옵니다. 자, 이번엔 병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래서 연습 많이 시킨 거죠.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를 짰다는 걸 병이 알 수 있었어요. 다시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갑하고를 짰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해봅시다. 아까 알 수 있었다는 건 이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즉 제3자가 뭐이지만 선의이지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08조 2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인데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 내리죠?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냥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제3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촉하고 선의면 촉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뭐이면 촉하고 선의면 촉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요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그 말은 선의이기만 하면 설사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죠. 그럼 보호해준다 그랬으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해요? 취득하지 못해요? 취득하죠.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겁니다. 병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병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갑이 병을 상대로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건 갑이죠?
안 돼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이 완전 손해보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면 을에게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보시면 병이라는 사람은 을과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매 대금을 병이 누구한테 주죠? 을에게 주죠. 을은 이건 애초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팔고 돈을 받은 거니까 그 돈은 정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죠. 부당하니까 이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지만 돈으로는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또 하나 중요한 거. 다시 요 병은 아까 어떤 경우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선의. 그럼 이때 제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아니면 갑 쪽에서 병이 악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이게 병이 어쨌든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재판에선 갑이 병한테 이거 건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병이 적극적으로 법정에 가서 자기가 선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갑 쪽에서 병이 악을 입증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건 확률 문제인데요. 일단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할 때 갑하고 을이 짰다는 걸 보통 알고 살 확률이 많아요? 모르고 살 확률이 많아요? 모르고 살 확률이 많죠. 그래서 정한 게 뭐냐면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난번에 점유권 공부할 때 점유하고 있으면 어떤 점유로 추정해 줬었죠? 자주, 평온, 공연, 선의까지는 추정되나 무엇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때 추정받는 자 스스로는 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입증 책임은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 쪽에 전환된다 그랬죠. 여기는 병이라는 사람이 선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 병이 선인 것으로 추정되니까 병 스스로는 선이었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누가 입증해야 되죠? 갑 쪽에서 병의 악의를 입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7번 다시 볼까요? 아까 무효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무효는 누구든지. 자, 그럼 이렇게 세 사람을 넣고 봅시다. 병 빼고. 그러면 요 가장 매매 계약은 무효니까 갑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도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 A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목적을 되팔고 병이라는 사람이 선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병이 선이어서 소유권 취득하죠. 이때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제3자가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병이 선이면 요 갑은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고 A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로지 무효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뿐인데 누굴까요? 선의의 제3자만 무효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제3자가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 당사자 갑하고 을, 그다음 그 어느 누구든 갑의 채권자 A를 말하는 겁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무효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뿐이다? 선의의 제3자뿐이다. 기억하시겠죠? 자, 그다음 제3자가 되려면 일단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합니다.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무슨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제3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음 또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병이 선인데 정이라는 사람에게 목적을 또 되팔았어요. 되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의 이름 뭐죠? 제3자. 근데 제3자로부터 다시 정이라는 사람이 또 소유권 취득했죠. 얘는 이름 뭘까요? 얘는 전득자라고 그래요. 그 전자가 구를 전자입니다. 다시 소유권을 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정이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정은 얘는 악이었었어요. 악이는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 뭘 알았다는 거죠? 이거 가장 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병과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정은 병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짜고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이 악의 정에게는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왜 그렇죠? 다시 여기 봅시다. 병이 지금 뭐죠? 선이. 그럼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병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이게 무슨 법칙이죠? 엄폐물의 법칙. 보호받는 자 뒤에 있으면 다 보호가 된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엄폐물의 법칙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57번인데요. 풀어봅니다.
자, 같이 해결해 볼까요? 이거 옳은 걸 찾는 거죠? 통정 어휘 표시가 108조고요. 먼저 1번 갑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정 어휘 표시는 읽어봅시다. 시작. 통정 어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진의라는 게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통정 어휘 표시 제가 뜻이 뭐라 그랬죠? 도도합, 도도합. 이렇게 상대방 쪽에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통정 어휘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합이나 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것만 가지고는 통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가장행위. 이건 매매. 그 다음에 은닉행위에 대한 증여. 이렇게 한번 써놓을까요? 좀 뒤에 바로 배울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막대하게 부과되니까 매매한 것처럼 짰다. 매매는 가장행위로서에는 무효. 증여는 은닉행위. 은닉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그냥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이건 뭐냐면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 어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대리 배울 건데 대리인 기본 그림을 제가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어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에게 건물 매각에 관해서 대리권을 준 겁니다. 그다음 을이 적당한 상대방을 물색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의 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 갑에게 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법률 효과를 받는 갑의 이름 뭐죠? 이 사람은 본인이라고 하고, 그다음 요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대리 행위를 하는 요 을의 이름 뭐죠? 이 사람은 대리인이라고 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해간 이 사람 이름 뭐죠? 상대방. 그럼 이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다 귀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 내용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을이 병과 계약을 진짜 한 게 아니고 가장매매를 했다. 가장매매. 그러니까 누가 짠 거예요? 을과 병이 짰다는 겁니다. 대리인과 병이 짰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본인은, 이 사람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얘는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고 을이 병과 이렇게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본인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었다. 그 전부터 있었다.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좀 전에 봤던 가장 매매 사례는 갑하고 을이 매매한 것처럼 짜고 병이라는 사람은 또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넘겨받은 사람이니까 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지만 본인이라는 사람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닌 거죠. 본인 동그라미 하고 잘 동그라미 써놓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전부터 있었던 자. 이렇게 씁시다. 그 전부터 있었던 자. 이 사람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니까 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선의의 제3자로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제3자에 해당한다는 말이니까 OX, X. 그 다음 4번에 갑시다. 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잘못 줄할까요? 선의의 제3자. 아까 선의의 제3자, 제3자가 선의여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위 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다. OX, O. 얘는 맞죠. 그 다음 5번은 가장 소비대치 하니까 돈 빌려준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채권을 양수했어요. 채권 양수인. 자, 이 사람 써놓을까요? 그럼 이때 돈 빌려준 것처럼 짜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럼 채권을 이 사람이 양수 넘겨받은 거니까 이 사람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맺어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 채권을 돈 주고 지가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샀으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거죠. 요 채권 양수 밑에다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렇게 써봅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니까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3자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OX, X. 자, 그럼 답 뭘로 가야 될까요? 4번. 자, 하나 더 가봅시다. 이번엔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합격서 25페이지고요. 25페이지. 기본서는 90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그림만 좀 잘 봅시다. 그림만 보면 금방 끝나요. 아까 제가 그 복습할 때 가장매매 사례하고 요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사를 좀 잘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은 간단하게 하나 써놓을까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경매를 피하기 위해서 갑이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짰죠. 가장행위를 한 겁니다. 밑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없었죠.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우리 병이라는 사람이 목적을 되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병은 어떤 경우에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선인 경우에 한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장행위 사례. 자, 여기는 뭐냐면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 사례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 갑이 아버지 건물 하나 가지고 있고 요 을은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증여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합의는 이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증여세가 막대하게 부과되니까 매매한 것처럼 짠 거예요. 매매한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원래 하려고 한 건 뭐예요?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증여세를 막대하게 내게 되니까 매매한 것처럼 짰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표의자, 아들은 뭐가 되죠? 상대방. 그리고 요 가장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제 을 앞으로 아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매매한 것처럼 짰으니까 매매는 뭐가 될까요? 가장행위. 가장행위. 그다음 가장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증여죠. 증여는 뭐가 될까요? 이건 은닉행위. 그러면 이 매매는 짜고 한 행위니까 가장행위라서 그건 통정의 표시죠. 통정의 표시에 해당되니까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근데 이 증여는 가장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요 은닉행위는 은닉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그냥 유효해요. 여기는 보니까 두 사람이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넘기기로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합의는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증여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다음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 맞죠? 근데 등기 원인은 뭐로 되어 있어요? 등기 원인은 매매. 실제 당사자가 한 건 증여죠. 그러니까 이게 등기 원인이 실제 원인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등기 원인이 실제 원인과 달라요. 그럼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근데 무효인 등기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죠. 무효인 등기라도 그 등기가 뭐에 부합하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갑하고 을이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합의가 있느냐, 이게 실체적 권리관계인 거예요. 얘네들은 이건 매매한 것처럼 짜긴 했는데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을에게 소유권 넘기기로 둘이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합의했죠. 결국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실제 원인과 다르지만 이 등기는 뭐에 부합한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니까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결국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한다, 못 한다? 한다 이 말이죠.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장행위 사례와 다른 점이에요. 아까 가장행위 사례는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 사례는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어요. 병에게 팔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을과 계약을 할 때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있고 알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있죠. 그럼 병이 선이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병이 악이에요. 악인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게 결정이 다른 점이에요. 자, 왜 차이가 날까요? 자, 눈 뜨고 봐봐요. 자, 여기는 일반적인 가장행위 사례는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108조 2항에 따라서 통정무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일 때라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 사례는 상대방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을에게 소유권 있으니까 권리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무제한 다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장행위 사례는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한해 보호를 받지만 가장행위, 은닉행위 결합 사례는 제3자는 선의 이야기의 불문하고 다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58번인데요. 풀어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푸시고 저는 또 오랜만에 순차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문 끝에다가 맞으면 O, 틀리면 X, 옳은 물음표 이렇게 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푸셨어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갑 이 사람은 이제 X 토지 소유자고 을에게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증여 하려고 했는데 증여세 세금 아끼려고 매매형처럼 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고 을은 누구한테 대판 거야?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판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해봅시다. 먼저 매매 계약은 짜고 한 거죠. 이건 무슨 행위죠? 가장행위. 가장행위라서 이건 유효 무효. 증여 계약은 뭐죠? 이건 은닉행위. 은닉행위는 이건 유효. 증여 계약은 그냥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을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병은 선의 이야기에 불문하고 다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병이 요 증여 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결국 가장 매매를 몰랐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아까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이렇게 제3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모임은 족하고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따라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돼요? 5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사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